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 뭐 정말 이 중동 전쟁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동 전쟁발, 유가 상승,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되는가,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AI 시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력 수요 증가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또 면밀하게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숙제를 또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블랙퀀트 에쿼티 윤진 대표 모시고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주말 사이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예, 지금 이게 지금 4일째 좀 확전이 되느냐라는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중동 전쟁 또는 이스라엘 이란 이 전쟁을 좀 떠나서 전체적인 네. 어떤 시장 분위기 네네.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일단 리스크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는 위험을 감지를 하고는 있고, 다만 예.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기존에 한 3일 정도 동안은 계속해서 연속 포격을 진행할 거다, 이런 스탠스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좀 중단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안도감이 살짝은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타격이 있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이란이 이제 후속적인 조치들을 뭐 미사일도 날리고 하면서 후속적인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게 정말 핵무기에 대한 어떤 사용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냐, 혹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그냥 중단되는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네. 너무 극명하게 이제 그 추후의 방향성이 갈리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본인들이 갖고 있던 이제 아이언돔의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신뢰를 갖고선 이런 공격적인 행보들을 취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예. 사실 이 아이언돔을 본인들이 언급할 때도 이제 99%의 방어율이 본인들의 기술력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딱 100기 정도를 날렸어요, 이란이. 그러니까 너네가 99%면 1%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럼 난 100기 쏠게 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한두 발 정도가 이스라엘에 꽂혀가지고 이제 사실상 텔아비브가 손해를 입는 그런 국면을 보였는데, 사실 이런 국면들이 장기화될 거냐, 혹은 이제 단기적으로 오히려 이제 수그릴 거냐에 따라서 정말 이제 국면이 크게 갈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이언돔에 대해서 방어 시스템, 특히나 네. 미국은 또 골든돔이라는 그런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네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란에서는 뭐 초음속 미사일을 쏜 게 아니냐. 네네. 그 중간중간에 정말 그 방어망을 뚫고 내려가는. 네. 근데 거기에 또 큰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면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부 약간의 뭐 보복성 미사일을 날리게 된다면 굳이 그 초음속 미사일, 정말 비싼 초음속 미사일을 쓸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일부 그 전쟁 양상에서 뭐 느끼셨던 메시지라도 혹시 있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란 입장에서는 예. 반격을 해주지 않으면은 본인 입장에서 이제 수많은 이슬람 신도들의 어떤 성원을 저버리는 일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던 무기 중에서 타격을 직접적으로 해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들을 써야만 했던 게 맞고요. 써야만 했다. 써야만 했던 게 맞고, 예. 만약에 시간이 더 뒤에 가가지고 딜레이된 상황에서 뒤늦게 뭔가 고도의 기술력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타격했다, 오히려 이제 반론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반격이 가능한 시점에 정확히 써주는 게 맞았고, 예. 다만 이제 이란도 어쨌든 자금력이 여기에 많이 투여가 돼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급화된 미사일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정말 이제 전쟁을 확장 국면으로 가려고 한다라면은 정말 이제 뭐 핵무기에 대한 개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뭐 중동 전쟁도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네. 예, 지금 우리 미국의 투자자분들은 과거에 전쟁 때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뭐 정말 빠르게 회복을 했었죠. 네네네. 오늘 시장은요, 사실 뭐 주말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오늘은 선물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네. 뭐 물론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긴 했지만. 네. 이러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코스피도 워낙 최근에 잘 올라갔었잖아요. 예. 뭐 최근에 이제 뭐 EU나 이런 쪽 유럽 증시들도 굉장히 잘 올라갔었고, 그런 것 대비해서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하다는 국면이 좀 강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서 못 올라가고 있었던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어떤 전쟁 이슈 하나만으로 미국은 떨어지고 다른 국가들은 높은 지수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차익거래 형태로 미국은 더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다른 국가들은 뭐 생각보다 이전보다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동에 대해서 뭐 이야기 나오면 또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가. 네. 예, 뭐 호르무즈 해협을 뭐 네. 봉쇄하면 정말 큰일 날 이제 네. 이야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그렇죠. 그게 정말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있고 네. 오늘 대표님께서는 이 유가 상승 또 네. 향후 전망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가 네. 뭐 일부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냥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까고 보는 게 중요할 것 예. 같은데 이란이 기존에 이제 산유량 기준으로 따졌을 때 과거에는 5에서 6% 정도를 차지를 했었는데 예. 글로벌적으로 현재는 이제 3.3에서 4% 정도 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이란이 모든 제재를 당해가지고 모든 이제 원유에 대한 공급이 막힌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원유 공급량이 차질을 줄 수 있는 게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3에서 4%면은 글로벌 뭐 단기적으로 확 줄였을 때 일시적인 쇼크는 발생할 수 있지만 글로벌 유가가 이걸로 인해서 막 30%가량 오르고 하기는 좀 어려운 점유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도 많은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축소했던 부분이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뭐 더 축소한다 그래서 그렇게 유가에 큰 타격을 줄 만한 국가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좀 특이한 점이 최근에 뭐 뉴스로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유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을 못 하니까 이제 우회해가지고 그 민간인들이나 일부 이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원유를 끌고 가서 접경 지역에서 수출하고 그냥 그래요? 거래하는 방식으로 오. 정말 이제 민간인들은 트럭 5톤 트럭 같은 데다가 이제 이 페트병 같은 보틀로 이걸 실어가지고 가서 이제 오일을 판매하는 뭐 그런 모습들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공급 제한을 당하더라도 뭐 불법의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 오일들을 수출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가 시장에 큰 타격을 줄 만한 이슈는 생각보다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만약에 좋을 것 그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슈가 네.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호르무즈 해역이 사실 오히려 좀 더 큰 이슈인데 예. 호르무즈 해역의 반대편에 이제 사실상 두바이나 아부다비 뭐 이런 국가들이 다 쭈루룩 위치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해역에 대한 어떤 통제를 가했을 때 그 국가들 상대편에 있는 그 아랍 국가들에 대한 제한을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상대편 국가들이 동일한 아랍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국가들이 오히려 이란보다 강대국이면 강대국이지 절대로 약소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적을 더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아파 수니파로 파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괜히 적을 지금 늘려봤자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 부분적으로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일주일 이런 식으로 간 케이스는 있습니다. 근데 장기화되기는 어렵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엉뚱한 뭐 정치적인 어떤 반대 네. 세력을 더 또 이제 자극할 필요는 없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중동 전쟁발 유가 상승은 일부 제한적이다. 뭐 이러한 이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지금 사실 그 핵심은 핵 개발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네.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란이 이러한 부분을 손을 놓을 것인가, 협상을 할 것인가? 뭐 요거까지 뭐 마지막 질문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에 이 전쟁에 네, 관련해서 확실한 거는 미국이 지금 정말 기니 아니냐를 앞에다 딱 면전에 들어놓고선 네. 정말 yes or no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핵 개발 퍼센티지로 따지면 90%를 살짝 넘는 수준의 이제 개발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그냥 생산만 하면 되는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했던 가장 핵심이 첩보상으로 이제 실질 핵 개발 단계에 다시 돌입을 했다.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 돌입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이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제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사실상 핵 개발에 대한 어떤 생산 기지들도 타격을 해줬고 그럼 이란 입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당장 핵무기를 완전 갖추고선 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아니에요. 그럼 지금 미국한테 들이밀 수 있는 무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수그릴 가능성이 확실히 50% 이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50%? 현실적으로는 이제 고개를 숙일 가능성을 고개를 숙일 가능성을 50% 미국한테 이상. 고개를 숙일 가능성 50%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반이네요. 반보다 높습니다. 반보다 좀 퍼센트를 높아요?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저는 한 65% 정도. 65%? 네, 수그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이란이 지금 상태에서 뭔가 북한처럼 아예 핵을
다 장착하고 쏠 수 있는 준비까지 돼 있어도 사실 지금 늦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생산을 겨우 할 수 있는 단계라면은 지금 많이 늦은 상태가 많이 아닌가. 늦었기 때문에. 네. 무기가 없는 비대칭 상태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네. 그러면 뭐 핵에 대한 협상력은 뭐 앞으로 좀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유가 상승도 일부 제한적일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뭐 우리가 좀 이어갈 텐데, 사실 네. AI 모멘텀 우리가 좀 윤진 대표와 함께 늘 AI 시대, AI 모멘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AI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네. 그 전력 수요 증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네. 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 전력 수요를 어떻게 또 충당하고 있고 최근 네. 트렌드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거의 양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태양광을 쓰거나 이제 핵 기반으로 이제 원자력? 원자력 발전을 예. 진행하거나 특히 이제 소형 원전 쪽이죠. SMR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 선택지로 딱 갈려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이제 뭐 풍력도 있었고 뭐 바이오매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는데 물론 뭐 수력같이 기존에 많이 생산에 사용하던 방식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라인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그건 좀 빼놓고 얘기를 하고요. 예. 어쨌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율이 워낙 많이 좀 올라가 줬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는 상태이고 예. 그다음에 SMR이 가장 독보적으로 기저 시설을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이제 좀 표를 정리해 오긴 했는데 이제 내용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요약만 딱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 중국이 워낙 생산 단가를 많이 낮춰주다 보니까 일단 비용 대비 효율은 지금 최상위급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썼을 때 어쨌든 투자금 대비해서 뽑아낼 수 있는 수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이 친구 단점은 모든 이제 대지에다가 막 깔아놓고 뭐 몇 층 단위로 층수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어쨌든 태양은 단위 면적당 쏟아지는 게 태양이라서 막 이렇게 층 쌓는다고 효율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얻어낼 수 있는 태양광의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 이게 이제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풍력이나 핵융합 같은 경우는 좀 아직 현실적으로 수율을 뽑아내기에는 좀 문제점이 많은 기술로 보시면 되고 네. SMR 이제 뭐 최근에 빌 게이츠도 테라파워를 통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생산까지도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이 관련 섹터들 ETF들 형성이 굉장히 좀 세게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네. 소형 원전은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원전 형태를 축소화시켜서 각 기업들마다도 보유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듈화 해놓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율은 태양광보다는 안 좋긴 한데 비용 대비는 안 좋긴 한데 예. 면적을 얼마든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위 면적당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면이 좀 특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수소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좀 이거는 현대차를 생각하면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현대차가 이제 한때 수소차를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수소차 연구에 많은 리소스를 뽑았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리소스를 투여를 하고 있고 근데 예, 이제 예. 사실 피크는 좀 지나갔다고 보긴 합니다. 피크는 지났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차량 안에 수소가 들어가는 게 맞냐에 대한 좀 많은 의문이 존재했었죠. 근데 현실적으로 수소는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옳냐라고 봤을 때 수소는 발전에 쓰는 게 그냥 딱 옳고 전기로 전기차한테 보내주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기술력 방식이다, 배치 방식이다라고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 현재는 계속해서 이제 수소 발전에 대해서는 테크가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 내부에 수소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물리적으로 얘를 여기까지 넣을 필요가 있냐, 단가만 올라가는데 좀 이렇게 국면이 갖춰지고 있어서 좀 예. 양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차에 들어가는 것만 좀 안 좋은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만약에 해보면 네. 지금 뭐 태양광과 SMR, 네.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네. 이 두 부분이 조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오늘 뭐 이 두 부분이 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러 네, 가지고 두 가지가 나온 가장 건가요?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실제로 이제 최근에 애플 뭐 사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태양광을 위에다 일단 깔아놓고 전력 수요가 그만큼 충족을 못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SMR 같은 것들을 계약하거나 혹은 인근에 있는 원전과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전력 충당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 조건들을 많이 따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쨌든 AI 칩셋들을 대량으로 굴리면 점점 더 지금보다 각 IT 회사들의 전력 사용량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압도적으로 이게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예. 이제 그 과정에서 태양광만으로 부족한 시점이 오게 될 거고 그때는 이제 SMR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왜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느냐를 좀 봤을 때 네네. 현실적으로 이제
도시 기반 주거지를 감당할 수 있는 기준 수치가 보통 이제 3만에서 5만 메가와트 정도 되는 양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을 그대로 이제 각 생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태양광을 이제 지상에다가 쫘라락 깔았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도심 수요를 충족하는 방식일 경우에는 3만에서 6만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수율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태양광을 지상에다 깔았을 때죠. 네, 그렇죠. 예. 그냥 단순히 이제 지붕에다 깔았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고도는 높아지니까 예. 수율은 높아지지만 단위 면적 아래에 써야 되는 어떤 도심 사용량이 증가할 거고요. 그냥 이제 지상에다 깔았을 때는 3만에서 6만 정도 차지를 한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도심 수요 정도는 충족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AI 센터라던가 혹은 이제 공장처럼 전력을 확 써야 되는 그런 기저시설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원자력은 뭐 당연히 최강의 전력 생산량을 보이고 있고 예. SMR 같이 이제 축소화시킨 친구들도 SMR이 사실상 소형 모듈이잖아요. 네, 작은 그쵸. 건데 네.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네, 저동조로 맞습니다. 보여준다는 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원자력이라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90년대의 기술에서 머물러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20년대화를 해서 모듈화를 새롭게 성공한 모델들이기 때문에 사실 예. 전력 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안정성도 이전 대비해서도 높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생각하고서 SMR을 보시면 안 되고 SMR이라는 것은 이제 차세대 모델로 새롭게 전기차처럼 새롭게 나오는 모델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40에서 80만이면 현실적으로 만약에 AI 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뭐 애플이 들어온다, 혹은 뭐 아마존이 AWS 센터를 짓는다 했을 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SMR이 될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명령 서명을 했잖아요. 네. SMR을 좀 과감하게 늘려라. 네네네. 예, 근데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뭐 많은 데이터를 좀 보니까 네. 지금은 그래도 미국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네. 지금 밑에서 따라오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이 또 엄청나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쵸. 상황이더라고요. 네.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패권을 좀 놓치기 싫어하는 그런 미국의 어떤 방향을 봤을 때는 네. SMR에 엄청난 투자가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예. AI 칩셋을 뺏기는 것보다 SMR이 더 늦게 뺏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SMR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SMR을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가장 큰 부분이 SMR은 어쨌든 원자력을 쓰다 보니까 안정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기술력의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자 실질적인 이미지의 문제가 안전성이나 혹은 완성도에 항상 퍼센티지가 부족하다라는 이미지를 항상 갖고 있어요. SMR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도입하는 국가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언제나 고객 입장에서. 네네네. 여기의 경우에는 고객이 대형 대기업들 혹은 이제 국가가 되는데 그 국가나 대기업들 입장에서 중국산 SMR을 썼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이제 최소 10년 이상은 중국이 이미지 쇄신을 확실하게 거치기 전까지는 예. SMR 분야에 대한 수주가 일어날 때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칩셋 정도야 단순히 이제 뭐 고장 나도 바꾸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꾸면 되는데 SMR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수로 폭발이 일어났다 했을 때 그 지역 일대 혹은 이제 기업의 어떤 생산 기지나 데이터 센터가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수요에 있어서 당분간은 이제 미국이 거의 독점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0월 때 마크 저커버그가 모 방송에 나와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데서 최전방에 있는 또 그쵸. CEO잖아요. 네. 예, 메타 플랫폼스를 또 운영하기 위한.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을 했었던 걸 제가 또 들어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인데 이거를 가지고 갈 만한 전력 수요, 특히나 이런 SMR 자체가 따라가기가 힘들고 그 네. 따라가기가 힘든 게 왜 따라가기가 힘드냐? 이 에너지 산업 자체는 정부 또는 국가와 같은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 너무나도 큰 규제가 있어서 데이터 센터는 지을 수 있지만은 이 에너지 특히나 이 원자력 발전소나 이 소형 모듈이나 이런 것들 짓기까지가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를 전혀 맞춰서 갈 수가 없고 데이터 센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왜냐하면 에너지 수요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AI 수요를 과연
저 SMR 하나로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지금 방금 태양광도 해주셨지만 뭐 이러한 약간의 그러니까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와의 약간의 좀 불균형적인 이러한 어떤 방향성,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는 예. 그냥 성장통 정도로 보여지긴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보고 계세요? 요 예. 문제죠. 정말 이제 어쨌든 만약에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양가도 당연히 많이 공급되고 운동도 많이 하면은 키가 제일 많이 클 수 있겠죠. 뭐 잠도 많이 자고 하면. 근데 뭐 그중 하나가 부족하면은 당연히 이제 성장에 장애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성장에 장애가 된다라는 거를 계속 느끼고 뭔가 옆에서 피드백이 오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 해서 이 전력수요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예. 정말 이제 그 위기에 봉착해서 더 이상 지금 SMR에 대한 승인 규제가 떨어지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 짓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반복적으로 제시가 된다라면 정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건 승인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안 낸다고 해서 낸다고 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건 아니야. 뭐 인륜적인 뭐 폐륜이 된다던가 뭐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빨리 움직이려는 타입이기 때문에 예. 당장 중국이 이걸 끼어들 겁니다라는 한 마디만 들어도 트럼프 정부는 승인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속도 있게 승인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중동 전쟁발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적이고, 자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에 있어서는 태양광과 일부 SMR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블랙컨트 에쿼티 윤진 대표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정말 이 전쟁이 확산이 될지 또는 여기서 협상이 될지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는 정말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FOMC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 어떤 금리의 향방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